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농락하는 푸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죠. 젤렌스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뭐였습니까? 과거에 백악관에서 그 면박을 주고 쫓아낼 때 너는 카드가 없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몰아칠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 푸틴을 몰아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보다 우위에서 사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제재 압박을 러시아에 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러시아에 제재를 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 제재를 한 적이 없어요. 바이든 때만 해도 한 달에 무려 170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재를 러시아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취임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전황도 푸틴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화해서 휴전해라,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하자는데 푸틴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어요? 트럼프의 권력이란 4년밖에 안 되고 푸틴은 건강만 하다면 이 권력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고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트럼프의 말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3일에 푸틴과 6번째 통화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불만족스럽다. 푸틴이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은 많이 나왔을 테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투의 빠른 중단을 촉구하니까 푸틴은 목표 포기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들 통화에서 이란이나 시리아 문제도 나오고 미국 러시아 에너지 협력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푸틴을 압박하고 푸틴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미러 에너지 협력을 언급했다고 하면 그게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있는 에너지 협력도 끊는다고 해야 러시아가 겁을 먹을 텐데 러시아는 전혀 겁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하고 시리아 같은 중동 전세에 대해서도 푸틴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했으니 더더욱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어쩌면 존중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죄일 리도 없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습니다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제재도 자신에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푸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휴전을 갑자기 받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유럽입니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요. 우르줄라 폰데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나토에도 심각한 퇴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지원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있다면 러시아는 그냥 마음대로 와서 우크라이나 때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러시아를 사실상 도와주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밖에 없죠. 러시아 제재 위험 때문에 러시아에 누가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은 본격적으로 외자 유치에도 나섭니다. 물론 그만큼 러시아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 이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금 유치까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만든 게 뭐냐?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출금이 보장된 계좌 신설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러시아가 서방 자금을 묶어버렸어요. 출금을 못하도록 해놓고 자금을 만들어도 허락을 받고 출금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 자금 들고 와.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것까지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라는 계좌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요. 지난 2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장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핵심은 인계좌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출금 보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루블뿐만 아니라 외화, 러시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복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C형 계좌라고 해서 거기에 묶어두고 수십 개 외국계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걸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쟤들 우리 자산 몰수할 수 있는데 왜 들어가? 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들어와라. 이제 미국 겁내지 마라. 미국 이제 우리 편이다. 라고 푸틴이 사실상 말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재무부는요,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IN 계좌, 그러니까 인 계좌와 같은 자본 통제 완화를 검토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재무부 측은 지난 12월 해당 상품이 우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라는 건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비우호국의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말을 한 건데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뭐 서방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방송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러시아와 거래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신규 경쟁자들이나 신규 투자자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고인물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러시아가 사실상 자금 세탁이죠. 어떻게든 돈을 수출업자한테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계좌가 안 잠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사실상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겁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러다 갑자기 밖에서 막 계좌가 동결되고 제재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예 문을 열고 그래 들어와라. 우리는 니들 투자도 잘하게 해줄게 라고 아주 간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늘 어디 강연 가서도 말하는데 러시아와 거래하는 건 좋습니다. 거래하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길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단건 해야지 언제 이게 또 정책이 바뀌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압박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러시아가 갈수록 대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이 뭡니까? 몰래 석유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공공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 회피에 대해서 긴급 병보를 발령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눈치를 보다가도 수입을 하고 했는데 미국이 제대로 제재 안 하고 유럽이 아무리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를 제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러시아는 계속 조금씩 피해가면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눈에 보이게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유령 함대가 갈 때 다른 나라들이 그걸 막아서지 못하도록 요즘에는 러시아에서 군함을 보내서 군함이 같이 따라가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만연하니까 영국에서 레드 알람이란 걸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 레드 알람이란 건요,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이 발령하는 경보 알람 중에도 가장 긴급성을 요하는 알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끊어야 되고 여기서 거래를 하는데 절대 엮이지 말라고 영국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에 경고를 하는 거죠.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은요, 2024년 한 해 동안 로스네프트를 비롯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석유 대부분이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영국의 제재 대상인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에티바르 AU 그리고 타일가라예프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요. 로스네프트의 CEO인 이고르 세친과 개인적 연계를 통해 석유 접근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그룹은요, 블루그룹과 레드그룹 두 개로 나누어 있는데요. 블루그룹은 서방의 금융기관, 보험사, 원자재 거래소와 연결된 제재 우회형 페이퍼 컴퍼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제재 우회만을 도와주고, 레드그룹은요, 러시아의 석유를 운반하고 취급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그룹이 석유를 실어 나르고 블루그룹이 이제 그 돈을 세탁해주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은 굉장히 구체적인 범행 방식까지 알려줬는데요. 고위험 관할지에 등록된 레드그룹의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고요. 이게 올 땐 유령선단이라고 하죠. 노후화된 유조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장치도 끈 그런 선박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고 제3국으로 들어오면요, 이 석유는 블루 기업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 블루 기업은 합법적인 곳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이니까요. 이 블루 기업들이 이걸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그리고 이 석유를 사는 업자들은요, 이게 러시아에 온 건지 모르고 그냥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굴려가면서 원유 수출을 하고 원유 수입 대금을 러시아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그 원유 거래를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라고 이번에 말했습니다. 거래 이력이 거의 없는 기업이 대량의 원유를 갑자기 거래하거나 소유자나 이사, 그러니까 임원이죠, 수익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을 때, 웹사이트나 연락처가 없을 때, 그다음에 고위험 관할지에 등록된 기업 간 자금 및 석유 다단계 이동이 있을 때, 이 고위험 관할지라는 어떤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예를 들자면 중동에 뭐 UAE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터키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보기에 좀 위험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곳들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묻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어떤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줬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상원에서도 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는 5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뻥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부과하겠다라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미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예정된 것만 끝나면 이제 전혀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영국에서 이 긴급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나 자금 세탁은 그냥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서 러시아의 국고는 차곡차곡 채워져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나 이런 걸 당장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러시아 소식을 알려드리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공식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그 아프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탈레반 정권이 틀어졌다고 해도 이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각종 인권 탄압으로 인해서 사실은 현대사회의 정권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중세사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사실 탈레반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를 전쟁으로 해서 그 나라에 이겼다 해도 어떤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인권의식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때 너무나 좀 무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 정부를 아프가니스탄의 정식 정부로 공식 인정했다고 발표하고요. 주로 아프가니스탄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탈레반이 광물이 많고 특히 희소 광물이 많으면서 러시아도 그걸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또 탈레반이 어필하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선점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서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갈린 상황에서 자신들도 이제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걸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탈레반은요, 내전 승리 이후에요, 에너지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교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또한 2022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스, 석유, 밀 등을 수출하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왔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탈레반을 대테러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죠. ISIS는 러시아에 여러 차례 테러를 일으켰는데요. 이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은 탈레반 정권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같이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IS나 탈레반이나 거의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IS와 탈레반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IS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탈레반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러시아 대법원은 지난 4월 2003년에 테러 단체로 지정됐던 탈레반에 대해 국내 활동 금지 결정을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탈레반을 합법화시켜주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러시아 내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러시아의 탈레반 정권 공식 승인은요, 국제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외교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중동,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을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삭죽게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그랬다고 우리가 또 빨리 우리도 탈레반이랑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은 아시다시피 여성에게는 교육도 시켜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기본권이 박탈돼 있고 아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 탄압이라고 할 정도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인 국가의 정권으로 인정해주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러시아의 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달라진 러시아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 소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속내는 뭘까요? 왕이 외교부장이요, EU의 외교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표시를 했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국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요, 중국은 러시아를 돕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일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4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 회담을 가진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요, 왕이 외교부장은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냐면요. 중국은 모스크바의 패배를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는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 라고도 했다는데요. EU가 니들이 도와줘서 러시아가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도와준 게 없어. 실제로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군사 지원도 하지 않았어. 라고 사실상 발뺌을 하면서도 속마음을 말한 게,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의 패배를 전혀 원하지 않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하면 미국은 유럽에서 발을 빼고 태평양과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의 패배를 지켜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나 다른 유럽 언론들에도 많이 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러시아가 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미국이 더 자신을 얻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더 발을 빼려고 할 거고, 그럼 그 뺀 자산들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중국 압박에 쓰일 거라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는 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왕이가 진짜 속마음을 그대로 말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 났어. 우리는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적 초점을 우리가 아닌 러시아나 다른 데로 옮기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EU의 일부 외교 관료들은요, 왕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러시아의 패배 불가론을 드러낸 데 대해서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EU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강조한 적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드론, 반도체, 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요, 모스크바 군수산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여러 소식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드론 부품의 한 80%, 많게는 90%를 중국에서 가져온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EU가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왕이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무기를 제공했다면 전쟁은 진짜 끝났을 것이다. 중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만약에 러시아를 지원했으면 이 전쟁 우크라이나 못 버텼어. 니들 우리 못 이겨.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제공한 거 아니다. 걔들이 사가는 것만 우리가 방관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거나 사실상 제대로 지원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왕이가 항변한 겁니다. 회담에서는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도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마륨, 가돌리늄 같은 7종의 희귀 광물과 자석 수출을 유럽에 제한하고 있어서요, 유럽의 방위, 에너지,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U는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수출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중국이 거의 히토류 생산의 뭐 7에서 90%를 잡고 있잖아요. 유통까지 하면 90%를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광산에서 나오는 히토류도요, 다시 중국으로 갖고 가서 가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EU는 자신들이 히토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그냥 애걸하듯이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 EU도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환경 파괴 안 된다, 뭐 안 된다, 시민단체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럼 중국에서 사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럼 계속 EU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환경 더럽히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EU는 자기들 공급망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걸 무기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U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도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걸 끝까지 사용할 겁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패가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요. 이와 함께 EU는요,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에너지 협력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방과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새로운 건데요. EU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재를 중국에 부탁한 거잖아요. 과거 이런 중재는 사실 미국과 유럽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거를 유럽이 중국에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 달 예정된 EU와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의 성격으로 진행됐고요. 러시아 전쟁, 히토류, 군수 에너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모두 거론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우리는 뭐 늘 G2라고 해서 중국의 움직임을 잘 살펴왔습니다만은 과거보다 더 중국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하금융망이요. 전 세계 범죄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범죄 추적 전문 기업 TRM 랩스는요.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All Roads Lead to China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차이나로 중국으로 향한다라는 보고서죠. 이 보고서는요. 중국의 비공식 금융망인 페이첸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아랍권의 하왈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왈라가 뭔가요? 현지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브로커에게 주면 그 반대쪽 나라에 있는 브로커가 그 돈을 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뭐 금융망이 아니라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국도 이런 하왈라처럼 큰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워낙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 페이 채널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와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 결합하다 보니 글로벌 자금 세탁의 허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페이체는요, 플라잉 머니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한자로 읽으면 비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거울 환전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자금의 물리적 이동 없이 같은 네트워크 내에 사람을 통해서 자금을 교환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현금을 전달하면 중국의 부유층이 브로커를 통해 같은 금액의 달러를 미국 내에서 수령하고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브로커를 통해서 정산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냥 돈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은밀하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구조는 마약 자금의 전달은 물론 해커들의 불법 자금 제재 회피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는 중국의 비공식 시장 브로커를 통해서 현금화되고요, 홍콩에 기반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물자 구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외화은행 소속 인물인 심현섭이라고 이거 미국 제재 명단에 자주 올라온 이름이거든요. 심현섭이 중국 홍콩 브로커들과 공모해서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해커들이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며칠 만에 세탁을 했거든요. 이때도 페이첸이 이용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삼화폐 아시죠? 중국의 그 마피아잖아요. 중국 마피아 삼화폐도 이런 금융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페이첸을 통해서 중국 삼화폐의 어떤 자금 세탁이 전 세계로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불법 금융망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협력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북한도 현금화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현금화가 필요한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중국의 지하 금융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버 해킹으로 대규모 자금을 탈취하면 중국은 브로커와 무역 기반 인프라를 제공해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요. 러시아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와 장비, 악성 코드 해킹,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온라인 생태계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는 북한과 러시아 해커들의 자금 세탁 허브로 기능했고요. 러시아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군용 장비를 암호화폐로 구매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중국의 지하 금융망은 단순한 자금 세탁의 수단이 아니고요, 범죄, 제재 회피, 사이버 공격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이 결합한 이 구조는요, 국가 간 수사 협력 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요, 글로벌 자금 세탁 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국적 공조가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추적 기술, 암호화폐 생태계 내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급망이 미국 위주, 중국 위주, 그다음에 어떤 신냉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중국의 지하 금융망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은 중국을 돕는 자국 업체나 다른 나라 업체를 색출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화웨이에게 불법으로 부품 공급한 기업에 벌금 425만 달러를 부과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국에서 만든 거나 이런 부품이 아닙니다. 이 해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그냥 화웨이로 보냈는데 그것도 문제 삼은 거거든요.
미국 상무부는요, 알파 앤 오메가 반도체가 지난 2019년입니다. 좀 굉장히 옛날 일이죠. 중국의 유명 IT 기업 화웨이에 전력 제어 장치 약 1650개를 무단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혐의로 해당 기업에 425만 달러의 약 5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해당 회사는 화웨이가 수출 제한 대상이 지정된 후에도 허가 없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제품은요, 외국에서 제조가 됐고요,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 배송됐기 때문에 이 수출 통제를 위반한 걸로 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수출 당시에 수출 제한 여부를 외국 법률 자문에 문의를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법률 자문을 맡은 곳에서는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서 아직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회사는요, 외부 자문이 이거 잘못하면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1월까지 수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화웨이가 다른 데서도 샀을 수 있겠죠. 다른 데서도 샀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 들어왔다 다시 나간 거라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이라도요, 미국에서 출발하기만 해도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BI의 경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BI가 최근에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해커 조직들이 항공사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해외여행, 휴가 많이 가실 텐데요.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퀀타스 항공은 실제로 한 60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요, 지난달 28일 사이버 범죄 조직 스캐터드 스파이더가 최근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항공사들의 주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다중 인증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번 인증해야 들어가는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직원을 구워 삼는다든지 이러면서 외주를 그 회사들로 받는다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킹을 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스캐터드 스파이더는 내부 침투 이후에도 아주 조용히 장기간 은밀히 시스템을 상주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이메일 등 사내 통신 시스템을 모조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요즘 특별히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여기에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호주의 퀀타스 항공은 지난 30일에요. 고객용 외부 플랫폼에서 이례적인 활동을 탐지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는데 피해 규모는 최대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마일리지 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여권번호 등은 저장되지 않아 유출이 안 됐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항공사들을 요즘 주 타겟으로 하는 해킹 사고, 그러니까 해킹 침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협상의 기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협박의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 서한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서한 내용을 지금 전부 다 조각조각 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한 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읽어주는 데가 잘 없는데요. 읽어보면 전형적인 협박형 편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하지만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너에게 어떻게 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 편지를 읽으면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맨 처음은요, His Excellency 이재명 President of Republic Korea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존경하는 예를 들자면 대사나 어떤 상대국의 대표를 표현할 때 His Excellenc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다음에 Dear Mr. President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서한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력함과 미국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위대한 귀국과 한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내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귀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역 적자에도 당신들하고 협력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만을 여기 첫 문장부터 포함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기반으로 기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까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해 야기된 지속적인 무역 적자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부터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진짜 협박조 말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상호주의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한국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25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은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철강하고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이 품목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통합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의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놓는데요.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25%가 한국과의 무역 격차를 해소하기는 매우 낮은 수치니 우리가 이렇게 봐주니까 여기에 합의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서요. 농산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가 없이 서로 거래 오다가 미국이 갑자기 25%를 매기면서 이 정도만 매기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거 아주 매우 낮은 수치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협박을 합니다.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할 경우 해당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일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세 내기 싫어? 그럼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만들면 우리 관세 안 줘. 그러니까 니들 기업 보고 미국으로 많이 오라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법이죠. 배팅을 합니다. 니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걸 편지에 고상한 말로 써놓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어떤 경우든 간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이 인상한 수치만큼의 수치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이 갑자기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10%더 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25 플러스 10%에서 35%를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설정한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야기된 오랜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주 작은 25%만 매겼고 그건 지금까지 한국이 해온 불공정한 무역 거래에 대해서 이걸 시정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폐쇄되어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형태의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본서안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한국이 이제 협상을 통해 양보를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25%보다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어. 라고 밑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 관세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과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진실을 담아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편지를 보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의 기술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존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 관세를 매긴 거는 너희와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정도 관세를 매기는 거야. 이거는 아주 적게 주는 거니까 니들은 우리한테 동의해야 해. 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는 주요 10개국 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나라는 미국과의 주요 무역 상대국 10개국 중에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쉽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어떤 재물 삼거나 어떤 본보기로 삼아서 길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보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세계적 경쟁 차원에서나 일본이 끌려 들어가면 우리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아니까
한국에 보내면서 일본에 편지를 보내고 또 일본에 보내면서 한국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항상 이 두 나라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가지고 좀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일본만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이 한국만 하고 일본을 건너뛰고 나면 일본도 난리가 나거든요. 뭐 산업 구조도 비슷한 나라가 또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은 나라들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안보까지 모두 의존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길들이기에 그리고 일타쌍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나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 그만큼 잘해 주고 있는데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잘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사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 압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협상팀에 맡겨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걸 정말 협박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협박형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진짜 협박을 한다기보다 이걸 계기로 한국과의 협상을 다음 뭐 8월이 되기 전까지 끝내고자 하는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이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EU는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협박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EU는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9일까지 예비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일까지 우리는 10%만 할게라는 큰 틀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세부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EU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 어떻게 하든 트럼프한테 발목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해가면서 최종 관세부가 시점을 늦추더라도 어떻게 하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소식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연합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원칙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모든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오는 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했지만 EU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럼 대신 EU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예비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최종 협상 완료 전까지는 관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관세 10%는 영국과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U도 영국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EU는 현재 항공기 및 부품, 와인, 주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25에서 50% 고유 관세에 대한 예외 조치도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예외 조치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아준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근데 EU도 끝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국에서 약간 해결을 했거든요. 자동차 쿼터를 줬지만 그 쿼터 안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로 낮춘 그런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EU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거의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준 거고요. 트럼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받아준 거다. 큰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코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트럼프 맨날 겁먹고 뒤로 물러나기만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EU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EU산 제품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요. 막 반발이 있자 이거를 최근에 7월까지 유예했고 그리고 5월 말에는요. 협상 진전 부족을 이유로 6월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요. 이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요.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관세 유예 기간을 매달 1일까지로 공식 연장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또 연기해 줄진 모릅니다. 이렇게 EU가 기본적으로라도 합의해 놓고 10%로 합의해 놓고 더 추가 협상을 하려는 것도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만약 트럼프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 협상이 8월 초까지도 성과가 없다면 EU 제품 전반의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면 정말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양측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상호 보복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아노미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UAE에 있는 코인 회사에 좀 신박한 마케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가 마케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10만 불어치 코인을 사면 UAE의 골든 비자, 그러니까 10년 체류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과 비자까지 결합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물론 UAE는 공식 경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플랫폼 더 오픈 네트워크라는 데는요. 그 줄여서 그 앞자를 따라 TON이라고 불린다. 톤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아랍에미리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해당 프로그램은 10만 달러 상당의 TON, 그러니까 거기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요. 3년간 예치하고 3만 5천 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절차는 7주 내에 완료된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도 동일 혜택이 적용되고 연간 3에서 4%의 수익률도 제공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10만 달러를 3년 동안 예치하면 그 UAE에 10년간 살 수 있는 비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돈을 옮기기 위해서 뭐 UAE나 이런 금융 허브들,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이주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10만 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톤은 이번 프로그램이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투자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요. 이 회사가 만든 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UAE 정부는 이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UAE 국영통신사는요, 보도에서 연방 세관이나 증권상품청, 가상자산 규제청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는 골든비자 발급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은 부동산 투자자, 기업가, 우수 인재, 과학자 및 전문가, 우수 학생, 그 다음에 최일성 근로자와 인도주의 공헌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톤이 저렇게 말한 걸로 보면 부동산 투자자나 기업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 비자를 주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바이 정부는 이 코인이 두바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한 게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돌이켜보면 이 자체가 완전 사기라기보다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품이고 공식 경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 포함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우리한테 인가를 받은 공식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인사는요. 톤이 직접 골든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파트너를 통해 비자 신청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비자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시켜주는 루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7주 안에 끝내준다라는 건데요. 이건요, 사실 이런 비자 프로그램까지 있으려면 당연히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편법을 통한 비자를 얻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가상자산 회사들이 어떤 영주권이나 비자까지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또 독특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면 사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마케팅들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을 제재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이 왜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있는 시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을 제재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좀 알쏭달쏭합니다만 저는 약간의 경고성의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잘 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런 걸 터뜨리면서 서로 압박하는 카드로 쓸 충분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정부는요,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삼성의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이 벌금 145만 달러, 약 20억 원을 내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하만은 자회사의 소속 간부 일부가 제재로 금지된 이란으로의 하만 제품 수출을 알고도
방관 은폐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충분히 제재당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은폐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지금이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하만은 대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된 민사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만의 미국 자회사의 해외 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 유통업체로부터 이란으로 자사 제품이 유입되도록 사실상 방관하고 허용했다는 건데요. 합의 금액은요, 하만의 위반이 중대하지만 자진 신고됐고 위반 사실 발견 이후에 하만이 시행한 시정 조치를 오펙이 고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만의 UAE 유통업체에서요, 하만 제품을 이란 고객에 판매했는데, 이 과정은 하만의 미국 자회사 직접 고용된 영국 국적의 직원 13명, 그러니까 영국 세일즈 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실상 지원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직원은 모두 중간관리자급으로 영업이사, 영업운영이사, 재무선임이사, 상업선임이사 이런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이 하만 제품은요, 덴마크 창고에서 유통업체에 인도된 이후에 최종 목적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영국 세일즈 팀은 유통업체다요. 그러니까 UAE에 있는 유통업체가 하만 제품을 이란으로 유통하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거래가 금지되었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고, 최소한 한 명의 최종 사용자가 이란 정부였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UAE로 보냈는데 이 UAE의 유통업자들이 몰래 이란으로 보낸 거고, 그 중에 최종 하나는 이란 정부였던 것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영국 세일즈 팀이 어떻게 이걸 숨겨왔는지도 나오는데요. 영국 세일즈팀은 내부 이메일과 영업 자료에서요, 이란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북쪽 지역, 그러니까 더 노던 리즌이나 노스 두바이, 그 다음에 북쪽 같은 은어를 사용하면서 이란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란이라고 하면 자기 사내 이메일로 보내다 보면 바로 들통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란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2017년 8월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부사장 겸 총괄이 유통업체가 북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 지역은 이란을 말하는 은어죠. 두바이에서 보면 북쪽 지역이 이란이거든요. 하만 제품에 대한 할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이사는요, 사실상 유통업체는 노스 두바이, 그러니까 북쪽 두바이의 그 사업자다라고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업체는 이거 사실상 가는 애들은 이란 사람들이 써, 이런 거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수출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거죠. 그 2019년 11월 5일 1년의 분쟁 이후 하만 프로는 유통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7일자로 거래를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만이 이런 제재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사하기 위한 공식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팀은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 문제 인지를 맡겼고요. 글로벌 전자기업인 하만에는요, 삼성의 자회사고 엄청 큰 오디오 기업이지만 하만에는 미국 제재 및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성과 도구도 부족했다고 하고요. 사내 변호사들 역시 제재와 수출 통제 관련 교육, 시간, 자원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팍은요, 기록 부족과 영국 세일즈 팀의 이란 수출 은폐 시도 때문에 유통업체가 이란으로 유입시킨 제품의 총 가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팍은 2018년 5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11건의 선적을 기준으로 하만이 이란에 판매한 제품의 총 가치를 14만 8천 달러로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훨씬 더 많았지만 그나마 근거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게 14만 8천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4만 8천 달러를 수출했는데 벌금은 145만 달러, 10배를 때린 거잖아요.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그 금액의 10배를 때렸다는 건 그만큼 이 미국이 이거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진 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제재 예방 시스템을 갖추면 벌금의 50%를 깎아줍니다. 이번에도 그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하만에 매길 수 있는 민사벌금의 최고 금액은 41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진 신고를 하고 같이 체계를 갖추겠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200만 달러로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합의 금액을 145만 달러로 했다고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보통의 악의가 없거나 이게 바로 숨기려고 안 했으면 벌금액의 한 90% 이상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99%를 깎아주는 경우도 많죠. 410만 달러였으면 실제로는 한 4만 달러 정도만 내도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145만 달러가 깎였다는 건 미국이 분명하게 경고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깎아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 통례를 보면요. 많이 깎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고, 미국이 뭐 하만이 삼성의 자회사인지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는 삼성에도 니들도 자회사 관리를 잘해라라고 경고를 준 거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도 경고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과는 8월까지 그 전에 관세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맹국 중에선 한국하고 일본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관세 레터를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그 한국 기업들의,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과거를 가지고도 언제든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벌금을 한번 매기고 나면 이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를 갖춰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하만과 미 재무부의 합의서를 보면 발효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응답자, 그러니까 하만이죠, 오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금액, 사용 시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SCP라는 거 꼭 만들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익스포트 컨트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어떤 수출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니들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대한 DB를 쓰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는 거, 우리를 보여줘라 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응답자의 계획이 약속 이행이 충분하지 않거나 계획 실행이 불충분하다고 오프하게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다시 판단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관리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문제 다음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금융감독총장이요, 금, 코인, 정산 시스템 등으로 제재를 우회해 국제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러시아의 기업들이 제재 상황 속에서도 금과 암호화폐 등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국제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물 거래를 통한 정산 방식인 네팅 시스템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팅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란과 거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수출하면 그 수출 대금을 이란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에 갖고 있고 한국에서 대신 물건을 사서 이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TV를 그 가격에 맞춰서 보내고 뭘 사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리 치칸친 러시아 금융감독총장은요, 지난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결제 방식들을 직접 보고하면서 관련 흐름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치칸친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봄 이후 미국의 2차 제재 우려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교역국의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의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기업들은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하면서 제재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금과 암호화폐, 그리고 네팅 같은 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팅은 수출입 대금을 역외 송금 없이 상호 대차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들여오고 대금 결제를 마치는 구조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란과 거래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미 중국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 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결제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은 달러와 유로 현금의 대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불법 거래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 초기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홍콩이랑 거래하는데 홍콩에서 거래할 때 러시아 업체랑 거래했더니 그 대금으로 금덩이가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는 금을 통한 대금 결제에도 좀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치칸친 청장은 암호화폐 또한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 금융당국도 코인 거래 감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고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방식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차 말했듯이 여기에서 또 물물교환식
거래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미 사실은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러시아의 제재 회피 수단도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 치칸친 청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재 회피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만큼 러시아가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잡을 테면 잡아봐 라고 말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각 평가했는데요. 테더가 자금 세탁범들의 꿈의 화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사지간지 이코노미스트는요. 지난 4일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마약 밀매의 조직, 사이버 범죄자, 제재 대상 인물 등 글로벌 범죄 생태계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꿈의 화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도는 테더가 국가 단위의 통제를 벗어나 글로벌 지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통제는 안 되고 가치는 미국 달러와에 연동돼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금 세탁범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테더는 국경을 초월해 자금을 빠르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점,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점. 또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테더는 일반 회사가 발행해가지고 유통시켜버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규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에 아주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결제 수단 결제 인프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면서 이로 인해 돈의 민영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을 하는 데는 당연히 유동성이 높을수록 좋겠죠. 테더의 높은 유동성과 낮은 수수료는요. 이러한 범죄 활동을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통상 자금 세탁 업자들은 최소 10%의 수수료를 받는데 테더를 사용하면 거래당 3% 미만의 수수료만으로도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세탁 수단이 된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대체 수단이 발전하지만 이로 인한 이제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관세 편지를 보내고 했던 건 다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미운 걸까요? 중국만큼이나 한국과 일본이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리포트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가의 관세를 매기는 상품들, 예를 들면 철강,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도 매긴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생산하는 거는 미국으로 가지도 않아요. 결국 한국과 일본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조금 들어가는 거라면 대만일 수 있는데 대만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철강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거의 동네 북처럼 때려대고 있는데요. 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서요. 부과한 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실효 관세율은요. 해당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한 총액 대비 실제 납부한 관세 비율을 의미하고요.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압박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요. 지난달 27일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같이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 자동차, 그다음 부품, 철관 등 트럼프가 매기는 고관세 품목 수출 비중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가전, 원자재 등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피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2025년 미국 실효 관세율을 한국에 대해서는 15%, 일본에 대해서는 16.5%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4.8%, 14.9% 상승한 수치라는데요. 한국이 15%인데 그 전에 비해서 14.8%가 올랐다는 건 그전에는 0.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전에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두 나라는 관세가 없다가 바로 생긴 겁니다. 특히 한국은요. 거의 진짜 서로 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이 자유무역지대처럼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피치에서 나온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중국 아주 높게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40%씩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 저도 한국인으로서 동맹에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차차 고쳐질 가능성이 있고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섭섭한 마음을 가눌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고관세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고요. 당연하겠죠. 현재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철강에는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 인상한 데 이어 가전제품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에도 50%의 관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또 미국은요. 8월 1 일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구리에 대해서도요.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나머지 반도체, 의약품,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25%를 매긴다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그중에 반도체는 또 따로 정해서 이달 말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관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18.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세 시나리오가 반영된 국가별 실효 관세율은요. 중국이 37%, 대만이 22.1%, 아일랜드가 20.7%, 그리고 한국이 4위, 일본은 17.5%로 그 뒤를 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다음인데 그것 플러스 더 고율이 부과됐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대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반도체 때문인 거는 맞고요. 아일랜드는 의약품 때문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의약품이 아일랜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요. 지금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관세 인하를 우선적인 과제를 보고 이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계속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만요.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물러설 수 없다. 철강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 영국이랑 무역협정 체결한 거 보면 10%로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쿼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국이 거기서도 말을 했는데 영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이 아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면서요. 이제 우리 동맹국들의 대미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맨날 동맹이 우리를 수탈한다. 때로는 적보다 동맹이 더 낫보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 말에 최고 우선순위로 맞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저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풀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익히 예상됐던 건데요. 그중에서 브라질의 50%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요. 그전에 브라질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10% 주겠다고 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미국의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브라질의 정치적 이유로 무려 50%의 고율 관세를 때리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황당하죠. 경제적 이유로 관세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유로 무슨 뭐 어떤 독재 정권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좌파 대통령인 룰라가 싫고 그 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보소나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 보소나로를 향한 정치 탄압이 있다고 해서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 때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가지고 더군다나 외부인 트럼프 대통령이 풀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그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 나름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게 분명히 정치 탄압이고 나 때문에 보소나로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브라질은 10에서 50%로 올랐고요. 필리핀은 기존 17%에서 20%로,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됐고요. 반면 몰도바는 31%에서 25%로, 스리랑카는 44%에서 30%로, 이라크는 39%에서 30%로, 리비아는 31%에서 30%로 각각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질에 보낸 서한을 보면요. 그 트럼프는 자이르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을 국제적인 불명예라고 표현하면서요. 해당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고 마녀 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브라질 당국이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는요. 슈퍼 301조라고 부르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요. 그 2022년 브라질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패배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고 당시 쿠데타 얘기도 있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것들과 엮이면서 재판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소나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소나로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에 불러서 자기 티셔츠도 주고 뭐 정말 열대의 트럼프다 이러면서 굉장히 띄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굉장히 맞는 게 있는데요. 반면에 룰라 대통령은요, 그동안 계속 달러에서 독립해야 된다, 탈달러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막 우리에겐 황제가 필요 없다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서로 등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국제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 아주 독재인 경우나 뭐 미얀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하고 하지만 한 개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냥 정식으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관세를 무기로 너희들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오는 건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언론사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때 보소나로 대통령이나 보소나로 대통령의 아들들이 나오는 회의 같은 데를 몇 번 참석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저는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뭐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죽여버렸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저는 그 아들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그런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들도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동양인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진짜 강하게 발언하는 일이 잘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것들 불구하고 그런 보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원 그다음에 다음 대선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척을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가지고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 협상만 잘하고 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에 더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 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관세를 매긴다는 거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인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나 모든 걸 협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가진 카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최대한 현명하게 그리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바로 편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뭐 많이 과거부터 이슈가 됐는데 예를 들자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주고받은 편지도 뭐 거의 열 몇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뭐 비밀로 하고 또 때로는 자기 트위터에 공개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것처럼 트럼프의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편지인데 한국, 일본에게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도 지난 7일 공식 편지로 발표됐고요. 이번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 한다는 것도 그 편지를 자기가 트위터나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편지도 좋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1기 시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셜 미디어도 열심히 사용하고 뭐 틱톡도 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손편지를 쓰던 시대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친 언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통 과정에서 전통적이고 격식을 갖춘 편지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금박이 인쇄된 공식 문서 양식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편지를 보면 이거
복붙이다, 복사해서 붙였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거의 바꾸지 않고 하다가 잘못해서 성별조차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금박과 자신의 서명이 포함된 편지 형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서명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힘이 있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좀 뭐 약간 과시하고 싶으면서도 어떤 격식을 지키는 이런 거를 트럼프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금색 문장과 푸른 잉크 서명이 담긴 그 서한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런 편지는 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도요. 핵 협상과 관련된 서한을 중재인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다음에 또 지난 2월의 첫 정상회담에서는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냥 언쟁하다 쫓아냈지만 그 이후에 젤렌스키가 보낸 화해의 편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듯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아름다운 편지다 해서 그냥 서로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이런 뭐 비꼬는 듯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요. 지난 2월 첫 정상회담에서요. 찰스 3세 국왕의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했는데 트럼프는 그때 이제 취재인 앞에서 이 편지를 개봉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로의 편지 레터스 투 트럼프라는 서적을 책을 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김정은, 오프라 윈프리, 그다음에 왕세자 시절의 찰스 3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과 교환한 편지들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경영인으로 있을 때도 언론사, 정치인, 연예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고요. 이를 통해서 인맥을 구축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참 독특한 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의 사람들 중에 좀 본인이 좀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서로 친해지고 싶으면 항상 손편지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는 요즘엔 잘 없는 건데 손편지를 쓰고 크리스마스 카드나 명절 때 보내는 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편지를 적극적인 뭐 외교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생크션 랩이 수출에 대한 1:1 컨설팅을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창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저희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희 회사의 컨설팅 전문가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